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1년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윤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각 언론 매체에 그야말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론조사도 쏟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다른 정부의 1년에 비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긍정평가가 엄청나게 낮다. 이 부분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면 이런 실적을 가지고 내년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과연 과반 확보할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본인의 기대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여기저기 제가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가장 뚜렷한 수치, 한국갤럽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거 한번 보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지원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37%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9%,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자, 이게 한 달 전에도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그때도 지원론이 36%, 견제론이 50% 이랬는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 달 전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달 전과 비교를 해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1, 2%포인트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고, 기본적인 구조, 야당을 많이 찍겠다는 게 차이가 없다. 왜 그럴까? 대책은 뭘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이번 조사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만 지원론이 52%로 29%의 견제론을 앞서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제일 문제죠. 자, 연령별로 보면 60대, 70대에서만 지원론이 우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견제론이 우세하다. 그리고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총선에서의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중도층에서 보면 지원론은 31%밖에 안 되고 정부 견제론이 57%, 전국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악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 있죠? 거기다 돈봉투 사건으로 거의 쑥대밭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국민의힘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리스크. 그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실언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좀 집중 포화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리스크나 돈봉투 리스크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 리스크는 이거는 우위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 이재명 리스크와 돈봉투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냈던 김형준 교수가 길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던데, 간단하게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 더블딥 현상. 더블딥이라는 거는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의 고착화. 계속 이렇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20%대 지지율이 너무 많다. 이런 건데, 이 원인을 김영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금리 인상, 수출 부진, 이런 경제 불황,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윤석열 정부도 바로
그 점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세계 경제나 이런 흐름과 뭐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부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거기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요즘 운이 나빠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거의 일치하는 얘기고,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가 김영준 교수는 선거연합의 해체, 이걸 얘기합니다.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연대, 이게 이른바 중도층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 전당대회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윤환연대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중도층의 이반 현상이 벌어졌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적인 여소야대. 민주당 하나만 해서 169석,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뭐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없었다. 이런 거죠. 뭐 이게 좀 추상적인 듯 싶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결국 소통 내지는,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이런 문제에서 그 소통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중요한 거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고,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일정 정도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년이, 내일 모레가 1년인데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칠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니 지금 재판받고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범죄자를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느냐? 아닙니다.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고인 이재명이 있고 야당 대표 이재명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명은 만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야당 대표 이재명은 만나야 한다. 근데 우연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피고인이지만 아니 아직 1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이 끝났다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죄입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죄가 있는지를 따지고 있는 중이죠. 당연히 만나야죠. 이 점을 중도층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낮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영준 교수가 얘기하고, 그럼 김영준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뭐냐?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 경제 로드맵.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가 얘기했던 신경제 100일 계획 이런 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창조 경제 이런 거. 이런 약간은 구호성이지만 그거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경제 흐름과 거꾸로 갔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뭔가 몰아가는 이런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입니다. 실제 경제를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좋게 발전시키는 거? 다 그거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려는 뭔가 손에 잡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뭐지? 하는 게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내실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을 약간 정치화하는 프로파간다, 선전, 홍보,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경제 본질보다는 약간은 정치 영역이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뚜렷하게 뭐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자, 공정, 정의, 정의로운 경제를 추구하겠다. 이러고서 뭐를 짝짝짝 내놓으면 그게 설령 1년 뒤에 안 됐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경제를 추구하려는 그 노력만큼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런 거를 이제 김영준 교수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함과 소통, 그 다음에 리더십, 뭐 특히 야당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우선순위 조정.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이게 이제 공정, 정의, 상식 이런 거였는데, 그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사이에 거리가 있다. 그건 결국 대통령 주변 인사나 여당 지도부의 언행이 자유, 공정, 법치 이런 거하고 상충한다. 뭐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치시켜야 한다. 뭐 이게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건 이제 김영준 교수의 분석이고, 이재호 상임고문은 1년에 몇 점을 줄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대개 뭐 여론조사 하니까 35, 뭐 이 정도가 나오던데 자기는 거기다가 5점 정도를 추가해서 40점 정도를 주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잘한 부분을. 뭐 탈원전을 복원한 거, 소득주도 성장을 거의 파기한 거, 4대 강을 정상화한 거, 뭐 이런 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랬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돈봉투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시쳇말로 하면 거의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대책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대책이 있냐 도대체.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4월 총선에 적용할 공천규칙을 놓고 지금 내일 뭐 투표를 한다고 하죠. 개딸 등은 뭐 공천 룰을 확 바꿔서 정치 신인을 우대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비명계에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내일 투표한다고 하고요.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뭐 쇄신의 총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1박 2일 워크숍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진행 중이고, 돈봉투 의혹 사건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아니, 저희 같은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53%쯤 되고 민주당 지지율은 25%쯤 돼야 정상입니다.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야당이. 그런데 웬걸 비슷합니다. 왜 이렇죠? 그거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못하고 있는 원인을 빨리 메꿔야 하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변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 취재를 해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뭐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한테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권 주변에서 있는 얘기는 이제 내년 총선에 나올 사람들 뭐 이리저리 뭐 지금 정치인 출신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개각을 한다. 뭐 5월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그리고 뭐 정치 교체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더군다나 뭐 검사 출신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대거 출마한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대로면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할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참패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걸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누군가 뭘 하겠지. 뭘 하죠? 이미 민심은 이반할 대로 이반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뿌리 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렵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저는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먹히는 부분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대거 이선 후퇴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저는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많이 먹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빼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인사에서 검찰 출신들을 대거 후퇴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무릎 꿇라는 이런 데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윤석열 대통령 말이죠. 이런 식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 가서 영어로 연설한 부분. 거기에 별로 흠잡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영어였으니까 본인이 별로 그렇게 손댈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애드립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언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애드립을 해도 되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정제된 언어를 구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서 지극히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된다.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5개 정도의 벽돌을 놓으면 뭐합니까? 벽돌 하나 잘못 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정치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의 문제입니다. 대화. 저는 늘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요, 대화를 해서 이재명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게 아니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입법부의 지금 권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입법부와 뭔가를 잘 해보려는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또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하기만 해도 그 노력을 하기만 해도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다. 그런 노력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벌써부터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앞두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총선을 11개월 앞둔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하고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박차를 가하고 왜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육참골단 얘기를 했었죠. 자기 살을 좀 베어내주고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린다. 그 얘기는 자기 살을 전혀 내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릴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총선 11개월 남겨놓고 여권에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흘러가다 보면 총선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가서 아차 해도 늦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년 앞둔 윤 정부의 대책 감지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감지 안 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희 경험으로 그렇게 봅니다. 운 바라고서 총선 치를 수 없다. 지금부터 매우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놔도 이 여론이라는 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